네, 안녕하세요. 경기청년관 라운드테이블 지금 여기 공론장 3회 경기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사회를 맡은 미술비평가 오정은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앞서 경기청년관 예술인의 기획으로 진행했던 1회와 2회 공론장 연장선상에서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무관중으로 녹화하고 11월 2일에 경기청년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론장에서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추진사업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의 책임연구원이신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선영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후 연구원과 현장예술인을 추가 패널로 모시고 연구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김선영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경기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입니다. 목차는 우리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현황, 예술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전략 및 과제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술계에서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공연 그리고 또 온라인 전시 뭐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단지 현상뿐만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많은 예술가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또 저희는 하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과연 예술인이 없다면, 그리고 예술인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예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술은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이 없으면 예술도 없다. 우리 예술인의 역할은 여기 계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창의성의 발현, 그리고 확산의 주체로서 예술인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예술인의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합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갈수록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소통은 어떤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드는 예로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인가요?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5명 중에 3명이 우리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세대 간에, 물론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술가들은 우리 예술의 본질 중에 하나가 또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은 또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저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정말 기술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술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이른바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 소외,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저도 최근 들어서 우리 우리 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귀엽지만 이게 또 내가 왜 애완견을 키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많이 외로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 시대, 진짜 인간이 소외되는 이런 시대에 예술가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이른바 메가폴리스, 아주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는 유엔의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삭막한 그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회복하고 또 따뜻하게 사는 길은 결국 또 예술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요즘 이제 그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시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 존재로서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기계, 즉 인공지능과 구별된 존재로서 인간을 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에 과연 그 기계와 구별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술가들의 역할과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재능 이런 것들이 빛나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직구를 맞이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예술가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 예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 차원도 그렇고 또 예술인을 또 어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용보험인데요,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올해 12월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예술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물론 올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작년 비해서 올해 보면은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예술인을 다시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심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기존에는 프로젝트 예술에 대한 프로젝트 단위의 어떤 지원이었습니다. 예술 시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뭐 예술 교육을 하거나 뭐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또 요즘 생활예술을 또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인식의 어떤 재고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술가 지원으로 이렇게 예술 지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 예술인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했더니 한 5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우리 경기 문화재단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6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 시사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예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렇게 꼼꼼히 촘촘하게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 곁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술인 실태조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이 광역 단위, 더 나아가서 기초 단위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예술가들을 우리들이
또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전업예술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예술인이 좀 많다. 그런데 우리 전국의 전업예술인은 57.4%가 전업예술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7%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경기도에서는 예술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가 경기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술인 평균 수입도 보면은 우리 전국 단위로 조사했을 때는 1,281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술을 통한 수입입니다.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수입인데요. 그런데 경기도 예술인은 9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통계상에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도 우리가 한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뭐 비슷합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한 상태고요. 또 창작 공간 보유, 요거는 뭐 전국 단위 조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냥 경기도 통계만 인용해 드리면 이런 통계는 전부 다 작년 올해 경기도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 경기 예술인 3명 중 1명만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아마 그 창작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응답자 3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 가까이는 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수입도 적은데 월세로 또 지출하는 비용도 예술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예술가들은 뭔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냐.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활동 중인 예술인 관련 예술인이 예술 관련 협단체에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평균 1.9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예술가 한 분이 한 2개 정도의 그 협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제 개인적인 어떤 약간 편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예술인들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원을 받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나 팀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술인들도 잘 조직하면 우리 아까 고용보험에서 문제점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고용보험 제도가 됐다 하더라도 예술가분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장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면 예술가분들이 거기에 편입이 돼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예술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 예술인 지원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좀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술인 지원도 조금 뭔가 우리가 포커싱을 좀 기존과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인 지원을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생활안정, 아까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생활안정망 지원 같은 이런 생활안정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권익보호 이런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능력을 또 향상하는 그런 지원도 또 한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컨대 우리가 이런 예술인 지원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드렸을 때 그 지원이 그 예술인들 각각에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려면 기존의 이런 복지 차원의 지원에서 이제는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술가의 자생력 제고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글쎄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갈수록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조금씩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예술가분들을 만나보면 해가 갈수록 이상하게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술인들의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예술 지원의 어떤 증가되는 금액이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00명이 지원받았다면 올해는 110명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100만 원씩 줬다면은 올해는 그 110명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원금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90만 원 내지 85만 원밖에 될 수 없고, 해마다 갈수록 그것은 예술가 개인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비례해서 우리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의 지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한국도 글쎄요, 언젠가 someday, 언젠가는 또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때, 우리 예술인이 이제는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술인복지재단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세워진 지도 오래됐고 또 전국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를 아까 제가 이렇게 네 가지 틀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나눴을 때, 그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런 쪽에는 많이 있는데 자립지원 쪽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자립지원 쪽으로 많은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역예술인지원센터도 현재 지금 경기를 포함해서 총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우리 연구를 하면서 어렵게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예산 규모도 우리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좀 작은 편이고, 또 우리 근무 인원도 또 다른 광역 우리 지원센터에 비하면 더 작은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대부분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전북은 거의 직업 역량 강화, 권익 보호, 생활기반 조성 이런 쪽에 주로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 컬러링과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어떤 수업 분석인데요. 요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우리 경기예술인을 지원한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캐치프레이즈를 잡아봤습니다.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그리고 도약하는 창조도시 경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창조 인력이 많이 모인, 창조 인력이 모일 때 창조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창조 인력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술가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경기도에 정착해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시게 되면 경기도가 창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경기도에 오면 예술인 스스로가 자립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이런 확신 내지는 그런 생각을 어떤 이미지를 가질 때 그럴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로는 일단 현재 저희가 우리 청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술인 자립지원금을 우리 생애 주기별로 이제 청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심지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예술인 자립 기반을 구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도 충분히 어떤 단체나 아니면 회사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그 기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공공 차원에서 예술단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온라인 그런 시대를 맞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예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시대를 맞아서 우리 예술가들의 이런 것들을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해주는 제가 그 예술가 분들을 만나보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그것을 또 창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예술가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어떤 활용하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 드린다면 경기도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까도 보셨지만은 경기도 예술인들이 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참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 단체의 어떤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요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이제 지원 사업을 올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같이 거점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하고 많이 뭐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많이 이런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 창작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그죠?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거점 공간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방향을 우리 연구원분 중에 한 분이 클랩 전략이다. 클랩이면 이제 박수로 치는 겁니다. 박수. 네, 우리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C 하면은 연결하자. 클랩. 컨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세 번째로는 같이 가자. 공생. 또 요즘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장애 예술인의 어떤 지원 법률도 또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가 분들 중에서 또 장애 예술인을 포함한 소외된 예술가 분들과 같이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우리가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로덕션,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생산된 그 예술품, 예술 작품, 예술 상품을 이렇게 팔 수 있는 시장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전을 한번 달성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제를 제안을 드리면 주로 예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업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엑셀러레이팅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생애 주기별 자립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은 이제 또 그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업무 영역을 넓혀갑니다. 특히 우리 예술 분야에서 이 창직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한 창직을 하는 해커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본다든지 또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우리 물론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후원형 주로 기부 뭐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투자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작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예술인 어떤 실태 조사를 조금 더 정교화하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자.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우리 적극적으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한번 지원해보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 지원에 조금 더 포커싱을 뒀다면 이제는 설립을 하는데 그죠? 조금 더 우리가 포커싱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리공간 제공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우리 협동조합의 거점 공간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창작 공간이 되기도 하고 네트워킹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품 판매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아트 경기라고 해서 우리 경기 예술지원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미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그 예술 공인 예술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사고 파는 요즘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서울 아트마켓 또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온라인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그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이것도 같이 오프라인 마켓과 온라인 마켓이 병행하는 그런 시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요즘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또 미술은행을 또 하고 있는데 경기 그 수장고 설립도 중요하다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원 시스템인데 우리 경기 영상 요새 이제 그 요즘 영상 시대인데요.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그 정말 우리 예술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아우라가 있는 그런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것은 또 영상 문법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우리가 못했고 또 지금도 역시 어떤 이런 시설적, 자금적 이런 제한 때문에 우리의 예술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는 물론 그것이 어떤 진정한 현장성이 있는 예술이냐 이런 논의와는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홍보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영상미가 있는 그런 영상을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러려면은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술가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우리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봐도요, 카메라 수십 대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딸랑 카메라 한 대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심플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좀 해드린다면은 우리 예술가분들이 생산한 그런 것을 그런 작품을 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보다 정말 멋있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어떤 접목된 그러한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시설 또 지원 시스템도
갖추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죠. 그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선영 교수님과 다른 패널분들이 제 양쪽으로 앉아 계신데요. 현장 예술인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또 덧붙이고 싶으신 어떤 의견, 또 기타 현장에서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안건들을 지금역의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홍익대학교 김선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를 함께 하신 강석태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2019 경기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경기 청년관 추진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신 김다솜님, 그리고 이동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제 음악, 다원예술 분야, 그리고 공연예술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 예술인이시고요. 두 분은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그런 내용을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사업의 실제 대상자이자 또 당사자, 예술인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저는 아까 중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굉장히 좋았는데, 경기도 예술인 현황에서 보면 활동 중인 단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의견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예술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일반 예술을 하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 예술인들은 혼자서 무언가를 막 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혼자 공연하시는 분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럿이서 많이 예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단체로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네, 라는 점을 굉장히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를 보시면서 그런 의문을 또 갖고 계셨고, 네, 똑같이 사실 공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 동훈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우선 확실히 교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예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의 범위가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술인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대중문화인이나 뭐 이런 분류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청년 예술인은 청년 정책에 같은 그런 분류로 나눠지는지 아니면 예술인 정책에 분류가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덧붙여서 저도 궁금했던 것은 교수님께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이거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작년에 수행한 거지만 그거에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주셨다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지역 예술인하고 또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업 활동의 비중이 낮고 또 연평균 수입도 경기도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소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개인보다 협단체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경기도만의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 아직 이것까지 뭐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추정해 본다면 이런 건 뭘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질문이 많네요. 첫 번째 우리 김다솜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로 활동하는 게 많다. 그 이유가 뭘까를 질문하시면서 전제로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단체는 가입이 돼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극단이나 뭐 이런 곳에. 그러나 일반 뭐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혼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또 이런 통계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이제 예술인들이 이런 단체에 가입을 많이 해 계시고 또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어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이런 그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사업을 구상하는 그 입장에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그 전국 대비 이 비교는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고 전국의 통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되면은 왜 경기도 이제 만약에 경기도가 좀 그 협회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동훈님께서 그 예술인에 대한 분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예술인이라고 할 때 이제 순수 예술과 이제 대중 예술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 대중 예술인을 포함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요즘 그 부각되고 있는 게 생활예술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른바 그 용어가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생활예술인 그죠? 생활예술인이라 하면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직업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생활예술인이라고 일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 보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뭐 이렇게 홀대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고 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른 어떤 생업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예술가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데 그 장르는 좀 대중예술까지 이렇게 포함한 장르로 우리 예술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업 예술가 또는 예술을 전공한 그런 예술가들과 이렇게 그동안 어떤 다른 업을 하다가 그 생활 예술인이 되신 분들과는 좀 차별해서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경기도에는 전업 예술인이 의외로 좀 적고 또 평균 수입도 낮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그렇더라도 이제 이 오차가 좀 줄어들더라도 좀 작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네, 오차를 예를 들어서 그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그 전업 예술인은 비율이 적고 또 평균 수입도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일단 우리 경기도가 아무래도 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통계에 나와 있듯이 그 인구 대비 그 문화 관련 예술 관련 예산이 좀 적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혹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런 지역 광역시나 그리고 경기도만의 예술인을 이렇게 좀 좁혀서 세밀하게 봤던 연구는 그동안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생각보다 고정관념에 비해서 뭐가 좀 다르다 아니면 이런 특성이 있는데 조금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 요번에 그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경기도에 감사드리는 것은 네. 이런 그 지역 차원에서 이런 예술인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처음이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에 특화된 그런 예술인 지원 정책을 그 만드는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예술인 실태조사 5만여 명이다. 경기도 조사가 6만여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에 생각보다 예술인들이 내 주변에 많다 이런 말씀도 발제 중에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했는데 또 듣고 보니까 그 어떤 생활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그 예술인의 정의에 따라서 그 예술인 수도 달라질 거라 이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겠네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역문화재단 등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예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짚어주신 점도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각 지역의 그 문화 관련 예산이나 또 상근 직원의 수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예술인의 입장에서 내가 직접 체감하고 내 지역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와닿는 지원 정책이 또 다른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내가 당장에 어떤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은 없을 수가 있고 또 지역의 예술인 수 대비 이렇게 보면은 1인당 예술인이 지원받는 그런 지원 정책은 또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좀 예술인 분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험담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의 뭐 이런 각종 사업을 경험해 보시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문화재단이나 또는 뭐 이렇게 중앙정부의 사업도 지원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경험해 보셨는지 또는 경험을 못했다면 그런 이유는 뭔지 뭔가 하시면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2019년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을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도 경기문화재단은 100만 원의 기적, 그리고 아트엑스를 받았고,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도 받았고요. 이제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공연 프로젝트로는 이제 뭐 국악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공연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했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올해 가장 달라졌던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의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단체가 많을까 했을 때 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너무 지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 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은데 예술인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100만 원의 기적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좀 소소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그리고 아트엑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고 그 밑에 뭐 한 300만 원 정도 정액으로 해서 네.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개인 예술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 좀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쪽에서 활동하셔서 단체로 활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원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는 프로젝트를 올리는 거고 예술인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오는 프로젝트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작지만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좀 변화가 네.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동훈님 혹시 어떠셨나요? 네, 우선 제가 아까 김선영 교수님께 예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예술인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10대 때부터 도전했고 저는 대중문화 예술을 동경했고
항상 오디션과 계속 가수 얘기를 꿈꿨었고,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는 나이 때는 이제 꿈이 조금씩 멀어지고 현실이 다가오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나는 예술인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자립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술인 재단이나 이제 문화재단이나 예술인 지원 사업을 넣었을 때 항상 전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질까? 저는 음악 쪽에서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프로 세상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원 사업에서는 경력 너 전공자 아니잖아, 아니 뭐 아니잖아, 항상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안양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도 많이 형성화됐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저는 좀 많이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정부기관은 지역의 균형 발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건축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예술을 지원을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대중문화 예술이고 시각적으로 노출하고 뭔가 음악 쪽에 뭔가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도전은 이제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소외받고, 그럼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 자립지원금이나 아니면 자립준비금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 사업을 통과하려고, 제가 거기 수혜를 입으려고 누가 봐도 이쁜 아이처럼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버텨야 되니까 수입은 없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너무 제가 원하는 예술이라는 방향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가 A4라는 단체입니다. A4에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거기 안에 갇힌 예술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예술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청년 정책 쪽에 지원을 해도 너무 좋아하시고 예술 쪽에 지원을 해도 너무 좋대요. 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예술의 시선에서 해결해 볼게 라고 나서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살짝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경기문화재단처럼 이렇게 공간을 지원해주는,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 자립준비금으로 뭔가 너 인생에서 너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봐 라는 순간들이 저는 좀 더 다른 예술, 이제 훗날에 또 탄생할 청년 예술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으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지원할 때는 뭔가 저는 아직도 울분에 좀 차이인데, 저는 진짜 제가 아직도 궁금해요. 제가 예술인이 맞는지. 저는 음악 전공은 아니에요. 음악 전공 안 했고 음악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해요. 그럼 저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술인은 예술인인데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저는 제가 예술인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서 받는 어떤 뭔가 그런 경험치에 따라서 내가 이런 예술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예술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어쨌든 개인이고 필요에 따라서 단체에 소속되기도 하고 이런데 똑같지만 이쪽에 있을 때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같고, 또 단체로 했을 때는 뭔가 또 지역에서 어떤 공익적인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또 좋은 반응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적고 막 하시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교수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먼저 연구원님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전에 강석태 연구원님도 사실은 작가시라고 들었거든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같은 질문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사업의 경험이 있다면. 그 이동훈 작가님 말씀 굉장히 공감이 저를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시각예술 분야에서 창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원 사업 참여 경험 같은 경우는 한국 그 예술재단 13년도에 창작 지원금 받았었고요. 초기에 받으셨죠? 네, 첫 해일 거예요. 그리고 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아 진짜요? 3년 동안 참예술인으로 활동하고, 또 1년은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그 1인 창업을 위한 오피스, 그 스마트 오피스 공유 사무실 지원해준 사업에 한 3년 정도 창업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은
경험했습니다. 네. 아 근데 뭔가 개인적인 또 궁금함일 수 있는데 콘텐츠 그런 지원에는 그 매체가 미술에서도 또 어떤 매체는 또 콘텐츠 뭐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뭐 창업 지원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동훈 작가님하고 저도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르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분명히 미술은 전공인데 또 저는 이제 순수 이제 한국화 전공이거든요. 네. 순수 예술인데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작업을 하면 또 분야가 또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A4 안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또 소수를 발휘해야지만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빨리 바꿔주십시오. 저도 그 이동훈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는 게요. 요즘은 이제 그 뭐 다원 예술이라고 할까요? 복합 예술 이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술 간의 이제 융합 장르 간의 이런 융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분야에 특화된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 선호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사실은 아마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 심사를 하셔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쪽 분야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예 그 좀 이렇게 열고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전공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자체의 협회는 아예 회원 자격을 전공자만 네, 대학에서 전공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서 저는 저기 평생 못 가겠구나 저기 약간 좌절감을 가진 게 있는데 근데 우리 그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저기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그런 게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네. 네, 지금 저도 경기문화재단의 그 자립준비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 활동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기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안양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이제 아까 그 힘들었을 때 그 청년구직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예술인으로 뭔가 지원을 했을 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던 자금을 그 자금에서 저는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여윳돈이 없잖아요. 청년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가 있겠어요. 뭔가 제 작업 공간만 꾸며도 끝나는 돈이고 1년을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건데 그때 창업준비금 죄송합니다. 자립준비금 사업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진짜 엄청 요긴하게 썼어요. 네. 물론 뭐 성과를 내거나 이런 기준도 없었을 뿐더러 저는 그냥 이거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뭔가 성과는 내야겠지, 성과는 내야 되니까 뭔가라도 해야겠지 라는 마음적인 무게감은 있었지만 저는 그 자금을 제 생활비로 썼는데 너무 진짜 소중한 그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동훈님이 개인적인 이야기 감정을 담아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예술인의 정체성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들었고요. 이렇게 창작준비금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가 뭐 청년 수당 이런 게 마침 또 다 이렇게 300만 원, 뭐 6개월간 5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 원인데 적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예술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그걸 뭐 300만 원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샀다 뭐 공간 무대를 대관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한 예술인 나름의 어떤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술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자기 정체성으로도 이어진다는 그런 케이스를 사실 많이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정책적으로는 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까운데 마침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수님께 교수님 이제 발제해 주시면서 예술 향유자 지원에서 이제 예술가 당사자죠. 당사자 지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셨는데 뭐 이제 발제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또는 어떤 뭔가 징표, 뭔가 인사이트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은 좀 현장을 보면서 연구하시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뭔가 딱 단정하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보신 이런 예술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는 일단 긍정적인 거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서 현장에 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까지 해주신다면. 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뀌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향유 측면의 지원, 그러니까 기존의 이른바 아트 포 올리저이죠. 그러니까 예술의 민주화, 그러니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사실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프로젝트 지원인 거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술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리 경기도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래 왔는데 또 한편은 이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예술가 지원, 즉 이제 생산자의 관점에서의 지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예술가 지원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뭐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술가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을 수 있지만 왜 지원을 계속 한 사람한테 계속 해줘야 되느냐.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프로젝트 지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술가 분들은 지원을 받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생활에. 예술가가 정말 자립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로젝트는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프로젝트 지원은 예술가에게는 아무것도 안 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술가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주변에 그런 예술가분들도 봤어요. 작년까지는 내가 예술을 했는데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못하겠다. 왜요?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았어. 예,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인데 이따가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우리 예술복지재단 차원에서 복지적 차원의 이런 생계비 지원도 물론 필요하죠.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는 예술가들이 그럼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지원과 비슷한 거예요. 매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매년 안 받으시면 언젠가는 그러면 또 그분은 또 이런 생활의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어떤 그런 예술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자립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립지원금은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아까 우리 연구원님도 지원 받으셨다고 했나요? 그런 생활비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으로 하여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서 자립을 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은 예술도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분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분이 거꾸로 후배들한테 이제 지원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받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예술을 못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저도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막상 학교에 막 졸업한
학교 졸업한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말씀했지만 아무런 경력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데 예,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 예술 현장에서 예, 교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상황을 전환시켜보자. 그게 이제 예술인 자립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이 프로젝트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는 예술 향유의 어떤 그 민주화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도에 가면은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다더라. 그럼 저는 경기도에 살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경기도가 아까 창조도시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도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보다 더 지원금을 그렇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희 가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저희 가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예술가분들도 지원받고 싶어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해 이렇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소모전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 같은 향유자들은 좋습니다. 네. 아주 저렴한 값에 좋은 공연 보고 좋은 작품 전시도 여기 하는데 저 가서 무료로 보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예술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예술계나 사회에 긍정적일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통찰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술가 분들에게는 이런 사업 모델이 좀 더 확대되고 좀 정교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회 2회 지금 여기 공연장에서 다른 패널분들과도 도대체 예술인에게 자립은 뭔가 왜 자립 지원을 다른 직업군에게는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술인은 자립 지원을 해야 되고 자립 지원금을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도대체 자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을 다 드렸는데 당연하겠지만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나오지는 않았고 각자의 그 주관을 이제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발제도 듣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이제 그게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복지라는 패러다임하고 또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예술인의 자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개념을 좀 알 것 같고 적어도 이 사업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가 좀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사실은 복지 차원의 지원은 예술인 복지재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중복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할 필요는 물론 예술가 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또 기초에서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중복된 것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걸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막상 예술인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어떤 사업에 지원받았으면 이 사업에는 이제 참여 제한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강석태 연구원님 그럼 또 예술인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일을 하기도 했던 그 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왠지 반가운데 파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 예술인과 이제 협업해서 무언가를 하고 물론 그런 활동 속에서 예술인도 어떤 이제 얻는 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파견 지원 사업을 하셨고 또 이런 자립 지원 연구 사업을 수행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면 진짜 자립 사업에 좀 구성해 보신 게 있나요? 이건 자립이다. 이 파견 지원 사업은 복지다. 이런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되나요? 저도 겸업 예술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창업도 하고 아직도 자립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노력 중인 현재 진행형 같은데 그 자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좀 객관적으로 범위를 규정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자립이야 또 어려운데
그 아까도 그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 그 영역이라고 하죠, 그죠? 자리 영역을 나눈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분류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무슨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간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봤을 때 저도 자립이 뭘까, 자립이 되는 어떤 기준은 뭘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기 자료를 찾고 또 그 한국예술인복지원 사업하고 또 경기 예술인지원센터 그리고 광역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너무 이제 이거는 그 사업이다, 이거는 자립이다라고 나눠진 게 확실히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아까 연구를 하면서 표를 이렇게 4가지 정도 분류한 기준은 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핵심 지원 사업이 있죠. 예를 들면 권익보호하고 자립지원 사업 두 부서로 나눠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예술복지재단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 분류해 봤어요. 봤을 때 뭐랄까요, 전략 목표상의 어떤 지원 영역은 예술의 권익 제고, 뭐 생활 안전망 지원, 그리고 예술의 가치 확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조직도상으로 한번 분류해 봤을 때는 예술인 지원팀, 창작 준비 직업팀, 그다음에 가치 확산팀으로 구성된 지원 사업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권리 보장이나 사회 보장 같은 사회 보장부서 2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두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분류 기준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사회 안전망과 자립 지원 부분이다. 그걸 나눠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더 길게 될까요? 그 어떻게 보면 앞서 이렇게 아까 교수님이 밝혀같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술 지원 사업과 패러다임 변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번 코로나19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 실제로 프로젝트 지원보다 계획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더 절실한지 좀 더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인공호흡 장치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 인공호흡 장치가 아닌 좀 자립 상황과 근육 같은 걸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연구원이기 전에 또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 입장으로 봐도 좀 그 자립 지원이나 역량 강화, 그다음에 권익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 분리해서 능력을 나누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한 군데를 향해서 자립 지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 달리기랑 좀 이렇게 비유해도 좀 어울리나 모르겠지만 달리기를 잘하려면 예를 들면 그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릴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좋은 운동화 그런 운동화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한 번씩 몸에 좋은 영양제도 먹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달리기가 단거리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그 방향이 여러 지금 현재 실행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떤 직업인으로서 좀 안전성 그리고 자생력을 담보하는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좀 가는 것들,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우리 예술인들 자생력 제고를 위한 어떤 그 지원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보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딱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다른 사업하고 차별화된 자립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PPT에서도 뭐 부산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의 반딧불이 창작 공간 사업이나 뭐 대구 예술인 지원센터의 예술인 네트워킹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자립 지원으로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재단 내는 그 자립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음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분류를 제가 좀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직업 역량 강화 사업이 예술인 파견 예술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예술인 자녀 돌봄 사업도 직업 역량 강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아기가 7살쯤 됐거든요. 저희 이제 아내도 디자인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그 예술인 자녀 돌봄 사업 이런 센터도 사실 서울에 2군데밖에 없잖아요. 현재 국제대에서 대학로랑 마포밖에 없는데 저는 부부 예술인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파견 사업 할 때도 아기를 안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회의 때. 근데 그 돌봄 사업은 굳이 여성 예술인에게 주어진 국한된 어떤 지원이 아니라 부부 예술인은 남편이 봐야 되잖아요. 작업할 때. 이건 총체적으로 지원을 직업 역량이라든지 작업에 쏟는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예술인 국제단 사업 범위 안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전 기반, 그다음에 사회 부장들 이런 식으로 했고 자립 지원으로 분류된 건 없어서 그렇게 표시를 제가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이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행정 직원으로도 저도 경험 예술인으로 일을 했어가지고 네. 그 이제 팀에서 이제 그 2개의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 또 막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복잡한 것 같고 근데 복잡하지만 그 저는 이렇게 명칭에서부터 뭐 부산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뭐 이렇게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이런데 경기는 경기 예술인 지원센터거든요. 복지라는 이름이 없이.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어떤 예술인의 자립 이런 좀 차별화된 사업을 표방하려고 이렇게 센터 이름도 지었나? 아까 발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보진 않았고. 네, 그러면 다음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마지막쯤에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술인 자립지원 과제 제안을 이제 경기문화재단에 연구를 하시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창업 지원, 또 네트워킹, 자립공간 제공, 예술품 판매 플랫폼 구축해서 뭐 아트 경기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플랫폼도 예를 들어주셨고 경기 예술 영상 지원 센터 설립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이제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생애 주기별 자립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청년 예술인만 특화 지원할 게 아니라 아까 동우님도 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비 예술인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이런 자리 나오면 이제 작년, 중년 예술인 분들도 왜 청년만 지원하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다른 세대의 예술인까지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생애 주기 그런 예술인 지원 정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일단 긍정적인데 근데 또 충격적이게도 경기도의 문화예술 그 예산이 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주셔도 그게 이제 현장 예술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희도 교수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가장 좀 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야 뭐 건의드릴 게 많죠. 그런데 아까 인구 대비 이제 적당한 거죠. 네, 그거는 좀 그러니까 뭐 적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돌을 빼서 여기다 괴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은 계속 가고 우리가 이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인구 대비 적으니까 그 적은 만큼 또는 그 이상 그거를 예술인 지원에다가 쏟는다면 우리만의 경기도만의 또 특별한 그런 지원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지자체가 정착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항상 중앙, 광역, 기초 간의 어떤 차별화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또 지원 사업 하시는 아마 경기문화재단에서는 특히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경기도 예술 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늘린 만큼을 예술인의 지원에다가 한번 투자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거를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생애 주기별 그거는 조금 가장 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립이라는 것은 청년만 자립하는 건 아니고 중년, 노년까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뭐 예비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그 사업 모델이 괜찮다면은 그걸 또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요즘 이제 중장년층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또 해오셨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아까도 제가 발표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작 글쎄요 우리 선생님은 해당이 되시나요? 예, 안 되거든요. 예, 우리 두 분 선생님 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소속된 단체가 없으면 거기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 이제 그런 예술가 분들이 이 직접적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진흥책을 만들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그것이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 기업이 됐든 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기왕에 우리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런 협동조합의 어떤 그 연합체랄까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외국에 그죠?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에 그런 모델들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재단에서 이런 연합회랄까요? 아니면 그 뭐라고 할까요? 운영을 하는 어떤 그 모임 이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계시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별로. 아마 우리 연구원님도 아마 뭐 알고 계시는 걸로 사례를 알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뭐 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그동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지만은 세상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병행되는 그런 시대가 앞당겨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이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영상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술가 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뭐 지금도 여기 옆에서 이제 VR로 뭐 하는데 그게 이제 퀄리티가 좋으면은 정말 작품이 더 좋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좋게 보이는 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실 실물로 보는 것만 못해요. 그러나 나쁜 화질로 보면은 오히려 그 예술품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영상을 좀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모 기관에서 일을 할 때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이런 그 홍보를 해준다고 예술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작품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해서 그쪽에다가 주면은 거기서 이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술가 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 아트앤컬처에 선생님의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니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그분은 거기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작품 사진이 없습니다. 네, 있어도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요구하는 그 사양을 맞추지 못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 화소에 맞는 그런 고퀄리티의 화질의 그런 작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 할 돈이 없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그런 거랄지 공연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말씀이 많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장애 예술인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우선순위 어떨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하고 있는데 저희 예술인들도 이런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라이브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조금 더 평소보다 이거를 뭔가 나의 프로젝트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마침 뭐 아트 체인지업 사업 같은 최근에 그런 이제 추경 통해서 나온 그런 사업들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사진 퀄리티도 말씀해 주셨고 좀 뭔가 이 매체에 대한 이해도든 어떤 기술적인 그런 스킬이든 그런 게 부족한 예술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가 그런 이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였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네, 다솜님. 네, 저도 뭐 우선순위를 뭐 예술인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는 많이 질문을 하셨다면 당연히 생애주기별이 가장 이제 크다고 보고 그거 다음이 좀 협동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협동조합과 뭐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경계가 좀 가벼운 조금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접근성이 조금 낮은 협동조합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 발제에서도 들었듯이 단순한 창작 공간이라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창업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비 예술가들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크라우드 펀딩이 거기서 모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또 집중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그런 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생긴다면 그 안에서 어떤 예술인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 생기고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면 앞으로 예술인들의 여러 상황들을 이런 기관에서 잘 파악을 해서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동우님도. 네, 우선 그 영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도 사업을 영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창업을 한 지 3년, 이제 4년 차가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데스밸리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외주업체? 뭐 흔히 말하는 외주업체고요. 작년에 자립준비금으로 만든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4라는 사업이었고 근데 제가 이 두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저도 사회적 기업 굉장히 탐났거든요. 왜 망하지 않는 구조니까. 그리고 창업 교육을 몇백 시간 동안 계속 막 어디 가서 듣고 어디 찾아가서 듣고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예술계에서는 자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창업 교육도 다시 하신다고 단계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 시행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정책은 경제를 풀고 경제는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기업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키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영상을 처음 배운 거는 영화사였어요. 저는 음향 엔지니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상 편집을 배웠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 기능, 그 툴을 처음 쓰는 것도 그 도구를 처음 쓰는 것도 알면서도 기다려줬고 저한테 하나하나 교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제 영상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술력이 좀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아마 이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 기업, 예술 창업 기업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그 아래 이제 그 기업에서 배우면서 또 새롭게 뭐 자립하게 될 예술인들도 생겨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예술 창업 기업의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무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지원을 했을 때 제가 외주업체, 저도 예술가로 살고 싶어요. 정말로 먹고 사는데 생활고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저도 예술가로 평생 살고 싶은데, 저는 동료 직원들이랑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술가이 아니면 산업 근로자냐. 왜냐면 디자인을 하건 음악을 하건 그 사람들은 그냥 저희도 돈 받고 만들어내요. 저희도 창작을 쓰거든요. 잠재력을 쓰고 뭐 창의성을 써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는데 그냥 돈으로 끝나버리고 저희는 작품 결과에도 남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좀 경계도 좀 분류를 해서 모두가 이제는 공존하는 시세 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 김다솜님께서 어떤 협동조합보다 좀 수위가 접근성이 낮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게, 협동조합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미술에서는 컬렉티브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잠시 소음이 있습니다만, 뭔가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 예술인이 또 느낄 때는 난 또 단체 또는 조합에 소속되지 않아서 또 배제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게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오늘 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 분씩 얘기를 더 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강석대 연구원님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도 또 공감이 가는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2019년 작년에 여기 경기예술인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 자료가 참 기초 자료로서 너무 이제 잘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에서 기관에서 볼 때 예술 분야 지원 사업 참여율을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모집단 2,000명의 응답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지원 수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했을 때 받은 어떤 퍼센테이지가 32% 정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32%가 받은 그 35%가 65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659명을 대상으로 또 지원받은 기관의 수를 봤을 때 1.3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기예술인 지원센터부터 해서 경기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 사업들이 제가 알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너무 참여율이 지원받은 횟수가 적다. 그 부분은 수혜를 받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풍부한 인지에 대해서 낮은 또 상식인 것 같아요. 예술인 실태조사 18년도 전체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빠진 사항이 있는데 그 3년 주기로 이제 실태조사를 하니까 15년도 조사에는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지난 1년간 이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거 퍼센테이지하고 없다가 한 29% 정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없느냐에 대한 어떤 데이터 다음 질문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가 거의 8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비춰볼 때 여러 가지 지원 사업 확대와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우선 예술대학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술 지원 정책의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기초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예술인 활동 증명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3, 4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꼭 설명을 꼭 이제 하고 졸업하면 반드시 받아라. 그 얘기 많이 이제
생각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들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그런 기초 교육이 실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을 겁니다. 많지만 또 그 신진 예술을 포함한 생애 주기별로 예술 지원 정책 참여와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와 전달도 꼭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이 같이 돼야지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용 있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추가적인 연구의 중요성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들리시나요?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협동조합보다는 뭔가 다른 형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이것만 지나가고 저 할게요. 네. 마이크 꺼진 거. 협동조합보다는 다시 한번. 네, 마이크.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협동조합보다는 좀 이렇게 오픈된 그런 플렉서블한 단체를 그런 조직을 지원하기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시각예술가들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의미가 결국 이제 따로 또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 선생님처럼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마케팅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생산을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아마 협동조합 모델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예술가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훨씬 더 저로서는 많이 공부가 되고 또 연구의 방향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번이 3회째잖아요. 앞으로 더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런 토론에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자주 좀 열려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그런다면 결국 세상 일이라는 게 완벽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토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교수님 발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마지막쯤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이런 지원이 높아진다면 더 좋은 예술 활동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좀 큰 용기도 좀 얻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도 너무 이렇게 지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참여를 할 거고. 근데 제가 라운드 테이블 1, 2화를 곁에서 지켜보고 이제 3화에서 이제 제가 세 번째에 참여하게 됐는데 꼭 이 말씀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 예술인이고 지금 청년 예술인 자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는 저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술적이나 이제 사회적이나 다 겪어보셨고 이제 미래를 더 탄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저희는 지금 흙바닥에서 구르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이제 훗날의 차세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불완전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완전하게 만들어서 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저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뭐 항상 부족한 이야기지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순간들이 더 많고 더 많은 메시지가 더 사회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4회, 5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아직 1회 2회 할 때 3회가 또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또 4회 5회까지 제안을 해주셨네요. 또 네. 제가 마지막 멘트는 사실 이렇게 적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적은 바로는 그 경기문화재단이 국내 지역문화재단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된 재단이고 2000년대 초반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변의 예술인이나 뭐 예술인 선배님들 그리고 문화예술 행정가들 사이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이 모태가 돼서 또 이제 후속 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회자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도 이제 인구 대비 뭐 문화예술 그런 예산도 좀 부족하고 또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의 개수라든가 뭐 이렇게 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는 내용이 반영이 될 것을 좀 상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밝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저는 이제 전문가도 모시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좋다 이렇게 대본에 적었는데 전문가이고 참여 예술가들과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공론장에서 얘기를 더해갈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와 그리고 또 다른 의견 그룹이 의견을 계속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 생산이 되면 참 좋겠고요. 오늘 계속 네, 발제도 해주시고 패널로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예술인 지원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